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5강입니다. 자,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자, 여기는 뭐 일제강점기죠.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1910년에 한일 강제병합부터 1945년에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가 광복, 해방을 되찾기까지 자, 만으로 35년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자, 소시기로 1기, 2기, 3기라고 이제 우리가 소시기로 잘라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식민지배 제1기는요. 1910년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1910년대는 일제가 군인경찰제, 헌병경찰제를 동원해서 우리 식민지 조선인들을 매우 강압적으로 지배하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무단통치다 또는 헌병경찰 통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일제의 주요 경제수탈 정책은요.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은요. 1912년부터 18년까지 식민지 조선 전체에서 추진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빌미로 일제가 토지를 이렇게 수탈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이것 말고도 뭐 회사령을 제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광업령이나 어업령, 산림령 이런 걸 이제 일제가 제정을 해서 우리 식민지 조선의 민족 산업을 수탈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제 이런 어떤 강압적인 지배는 우리 식민지 조선인들의 어떤 거족적인 저항을 낳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919년 바로 3.1 만세독립 시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3.1 운동이 그냥 3월 1일 날 만세 한번 크게 부르고 헤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독립 시위는 전국 방방곳곳으로 확대가 됐고요. 심지어 이제 해외로까지 번져나갔죠. 4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이 만세독립 시위가 확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5월 상순까지 엄청나게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만 자, 당시에 뭡니까? 식민지 민중의 10%, 200만 명 이상이 이 만세독립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체포된 사람만 7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일제히 총칼 탄압으로 죽은 사람만 7천 명이 넘는 아주 대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수습되고 나서 일제는 총독을 교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대 총독 누가 부임합니까?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이토 총독은 기존의 방식 뭐겠습니까? 헌병경찰 통치, 즉 뭡니까? 무단 통치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지배로는 식민 조선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식민 통치 방식의 어떤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소위 문화통치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문화통치는요 일종의 어떤 유화정책이죠. 자, 식민지 조선인들의 민력 증진을 꾀한다. 그 다음에 조선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라고 표방을 하면서 소위 이제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문화통치는 어떤 겉포장지만 바뀐 어떤 민족 이간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디테일한 공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문화통치는 식민지배의 어떤 억압과 수탈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는 채 바로 겉포장지만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920년대 일제의 경제수탈 정책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쌀수탈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자, 산미증식 계획은요 1920년부터 34년까지 일제 주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식민지 조선에서 900만 색의 쌀을 증산시켜서 일본으로 매입해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자, 일본 본토의 부족한 식량을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증산시켜서 자, 이걸 뭡니까? 보충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죠. 자, 하지만 자, 우리가 뭡니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면 실제로 이 산미증식 계획은 사실 쌀수탈 정책이었습니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의 어떤 쌀 자급도를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실제로 일제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식민지 어떤 조선의 어떤 식량 부족이 상당히 심화된 뭐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문화 통치도 사실은 뭡니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1929년에 세계 경제공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일본 본토를 강타하자. 자, 여러분 일본은 뭡니까? 자신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주 침략을 단행하게 되죠. 이게 1931년 만주 사변입니다. 자, 만주 지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일본은 뭡니까? 중국 본토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게 1937년의 중일전쟁이죠. 이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일제는 뭡니까? 그렇죠. 동남아 방면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게 되고 결국 미국, 영국 등의 압력이 있자 여러분 미국 본토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1941년의 태평양 전쟁이죠.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해방이 됐던 거죠. 그래서 31년의 만주 사변부터 37년 중일전쟁, 그 다음에 41년 태평양 전쟁. 그래서 일제 마지막 15년 동안을 우리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로서는 일제 말기인데요. 일제 강점기 말기인데, 자, 이때 일제는 우리 식민 조선을 어떻게 지배를 했을까요? 자, 일본은요, 우리 조선인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 나갔고요. 알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무렵에 일제는 우리 식민지 조선의 민족 경제를 어떻게 수탈했을까요? 자, 여러분 자신들이 벌린 그 침략 전쟁에 식민지 조선인들과 그다음에 식민지 조선을 이렇게 여기에 뭡니까 참여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32년부터는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해서 남쪽 농가는 면화를, 북쪽 농가는 양을 기르도록 좋은 말로 하면 권유, 나쁜 말로 하면 이제 강요를 했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 36년부터는 중일 전쟁을 앞두고 한반도의 북부 지방에다가 중화 공장, 군수 공장을 집중적으로 건설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일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식민 조선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일제는요 중일 전쟁이 터지자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우리 식민지 조선에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철저히 수탈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금속류라고 해서 녹그릇, 그다음 이제 뭡니까 쇠붙이, 교회종, 학교종, 이런 금속류를 수탈하는가 하면, 여러분 쌀을 뭡니까 일본군 그 식량 자원인 이 쌀을 집중적으로 공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일제 말기에 인적 수탈은 상당히 이제 뭡니까 우리 식민 조선에 많은 상처를 주었죠. 38년부터 징용이라고 해서 약 뭡니까 14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끌고 가서 탄광이라든가 비행장 건설이라든가 항만 건설이라든가 이런데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뭐 근로보국대, 그다음 이제 학도 지원병제, 그다음 나중에 뭡니까 징병제도. 그래서 이제 징병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명의 우리 한국인 젊은이들을 일본군에 강제 입대를 시켜서 일본군의 총알바지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때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제 말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먼저 어떤 틀을 잡고 있어야 된다. 바로 1기, 2기, 3기로 구별을 해서 이때 뭡니까 일제의 주요 식민지배 정책, 그 다음에 주요 경제수탈 정책, 이걸 머릿속에 일단 세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1910년대는 뭐라고? 헌병경찰 통치, 다른 말로 무단통치라고 하는 아주 뭡니까 군인경찰제, 헌병경찰제를 이용한 아주 강압적인 지배가 이루어졌다.
자, 그다음에 1910년대 대표적인 경제수탈 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이다. 기억납니까? 자, 그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식민지배 정책의 변화를 꾀하게 되죠. 이때 나타나는 게 소위 뭡니까? 문화통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통치는요, 식민지배 억압과 수탈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는 채, 자, 바로 겉포장지만 바뀐, 자, 유화정책을 표방을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식민지배 억압과 수탈이라고 하는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 바로 겉포장지만 바뀐 그런 어떤 이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1920년대 대표적인 경제수탈 정책은 바로 쌀수탈, 산미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대공황 이후에 일제는 만주 침략을 단행하게 되고 이때부터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걸 우리가 15년 동안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일제는 뭡니까? 자, 식민지 조선의 자, 여러분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서 식민지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켜서 일본인에게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배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렵에 자, 일제는 우리 민족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중일전쟁 이전에는 자, 뭡니까? 병참 기저화 정책, 남면북양 정책 이런 수탈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이나 그 다음에 금속류를 집중적으로 공출, 군수물자로 자, 수탈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인적 수탈은 더 놀라운데요. 징병이라든가 징용이라든가 학도지원병, 근로보국대 기억납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일제 말기에 자, 뭡니까? 인적 수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일제 이런 그 식민지 조선에 대한 수탈, 그다음에 뭡니까? 억압적인 지배. 자, 여기에 대항해서 자, 여러분 해방을 되찾기 위해서 투쟁한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쌤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10년대는 어땠을까요? 1910년대는 사실은 준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이름 정도 살짝 들어보시면 됩니다. 독립의군부나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라고 하는 비밀결사 조직이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애국운동가들이 해외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와 연해주, 미주지역, 상하이, 베이징 이쪽 등지에서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1910년대 전개가 됩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 1919년 3.1 만세운동이 거적적으로 전개됐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자, 그 이후에 뭡니까?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눈여겨볼 부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터질 즈음에 자, 곳곳에서 임시정부, 망명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4월 23일 날 바로 한성정부라고 하는 비밀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 세 개 임시정부가 진통 끝에 9월 달에 통합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이동일을 국무총리로, 자,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입법기구죠. 그 다음에 국무원, 자, 여러분 행정기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사법기구죠. 자, 이 세 개를 갖추고 있는, 즉 삼권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을 보면요. 뭐 예를 들자면 국내와 연락 조직인 연통세나 교통국 등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무엇보다도 외교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뭐 파리 강화에다가 김규식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승만이 미주 지역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도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기관지를 편찬했다든지, 그다음에 한일관계 사료 편찬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을 했다든지, 이런 활동을 벌인 게 뭐라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그다지 이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1년에 연통제가 붕괴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이 끊기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21년에 기대를 모았던 워싱턴에 의해서 외교활동의 성과가 부진하자 노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소집됩니다. 자,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임시정부를 해소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소위 창조파, 신채호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 임시정부를 그대로 지키고 부분적으로 개편해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자, 이게 이제 개조파인데 안창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자, 결국 뭡니까? 자, 국민대표회의는 논란 끝에 결렬됐죠. 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되고요.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간판뿐인 조직, 빈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결국 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2대 대통령 박은식 주도로 지도체제를 개편하면서 변화를 모색합니다만은 잘 되지 않았죠. 자,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윤봉길 의거와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국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재정비될 때까지 한 10여 년 가까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주 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해외에서 주로 벌어진 독립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 의거활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는요, 이제 개인의 목숨 바쳐서 예를 들어 적장교, 일본군 장교를 암살한다든가, 자, 또는 식민통치기구에, 식민지 수탈기구에 폭탄을 던진다든가, 자, 이런 개인 폭력 투쟁, 의거활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는 두 단체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뭡니까? 3.1운동 직후에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한 의열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열단 단원들은요, 대표적인 인물이 종로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일본 군경과 싸웠던 김상옥 열사. 자, 그다음에 이 밖에도 나석주라든지 동척에다 폭탄 던진 나석주라든지, 그다음 이제 김지섭, 박재혁,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열단 단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열단은요, 단지 신채호 선생에게 의뢰를 해서 의열단의 행동 강령에 해당하는 이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활동 강령 겸 지침으로 삼았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열단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단체가 누구냐? 바로 김구승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곽에다 조직한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인애국단의 단원들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32년 1월 달에, 자, 여러분, 도쿄, 적의 심장부인 도쿄에 사카라다문 앵전문 앞에서 일항이 탄 마차에다가 폭탄 저격을 한 이봉창 열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이로부터 석 달 뒤 1932년 4월 29일 날 상하이의 홍코공원에서, 자, 이런 일본군 고위 장성들, 자, 당시에 이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장에서 폭탄 투척을 해서 일본 고위 장성들과 일본 고관들을 폭살시킨 인물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는 바로 한인애국단 소속이고요. 자, 한인애국단 지도자는 김구승행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나석주, 김상옥, 김지섭, 박재혁,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자,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의열단원들이고, 의열단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쌤이 또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냐? 바로 1920년대, 30년대
전개됐던 무장 항일 투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만주 곳곳에서는 무장독립군이 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조선의 무장독립군이 일본 군경과 싸워서 의미 있는 전과를 낸 것은 바로 1920년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9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부대와 다른 독립군 부대가 이 봉오동 고개에서 포위, 매복하고 있다가 자, 이런 뭡니까? 일본군 국경수비대 1개 대대병력을 맞아서 128명을 사살한 아주 큰 전과를 남긴 이 전투가 바로 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오동 전투 몇 달 뒤에 자, 1920년 6월 달에 자, 여러분 백두산 청산리 협곡 일대에서는 자, 뭡니까? 북로군정사군 김자진 부대와 다른 독립군 부대가 자, 일본군 2만 명을 맞아서 자, 여러분 뭡니까? 한 5박 6일 정도 10여 차례 아주 치열한 교전을 벌여서 자, 일본군 3,300명을 죽이거나 이렇게 뭡니까? 부상을 입힌 아주 대단한 전과를 올렸는데 이게 바로 자, 그 유명한 뭡니까?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년 여름과 가을에 있었던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지금도 자, 뭡니까? 역사 속에 길이 빛나는 아주 독립전쟁의 위대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일본군은 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20년 겨울에 자, 간도 지역의 곳곳에 있는 우리 한국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을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을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20년 겨울에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간도 참변을 피해서 자, 우리 독립군은 자, 밀산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독립군 연합부대를 조직해서 러시아 방면으로 이동을 했지만 21년 여름에 자, 이 소위 자유참변이라고 해서 러시아 적색군의 배신으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상당히 많은 자, 우리 독립군 요원들이 뭡니까? 포로가 되거나 자, 그다음 뭡니까? 총살을 당하거나 자, 또는 뭐 밀림으로 쫓겨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21년 여름에 자, 소위 자유참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유참변 이후에 한 2, 3년 정도 상당히 뭡니까? 이게 우리 독립군 무장독립군 활동은 침체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자, 여러분 24년, 25년께가 되면 자, 우리 독립군 부대는 이렇게 3부, 이 3부로 재정비가 됩니다. 뭐 남만주의 정의부, 북만주의 신민부, 그다음에 압록강변의 참의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3부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이 3부가 통합 노력을 거쳐서 자, 여러분 완전한 통합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만주 지역에서는 자, 여러분 국민부가,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20년대 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일제가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자, 만주에 뭡니까?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만주 지역 곳곳에서 중국인 항일 부대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자, 우리 조선 독립군과 함께 싸우자고 해서 자, 여러분 만주 사변 직후에 30년대 초에 자, 여러분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가,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독립군 지청천 부대가 중국의 항일군과 함께 자,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자, 소위 한중연합작전 또는 뭡니까? 한중연합군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1930년대 초반의 무장독립군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요. 이제 무장항일 투쟁의 중심이 자, 만주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무장독립군 부대가 이제 2개가 출현합니다. 38년 한커우에서 탄생한 자, 중국관 내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이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원봉과 의열단이 주도해서 만든 중국관 내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이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 양쯔강 중류 일대에서 뭡니까? 이 후방 공작 활동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나중에
조선의용대 주력은 나중에 39년, 40년 이후에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자, 여러분 뭡니까? 조선의용군으로 나중에 이제 탈바꿈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선의용대 남은 세력은 나중에 42년에 바로 충칭 임시정부, 이 충칭 임시정부 산하 군사 조직인 한국광복군에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의용대 말고 또 중요한 군사 조직이 탄생을 하죠.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아까 쌤이 이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 침체 늪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2년에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당시에 뭡니까? 중국도 완전 비상사태 아닙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바로 이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 수도가 있는 충칭으로 우리도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자, 1940년 충칭에서 바로 중국 장개석 정부, 국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이 40년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재정비됩니다. 이때 이 충칭 임시정부 시절에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으로 탄생한 군사조직이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고요. 참모장은 이범석 장군입니다. 처음에 큰 규모로 출발한 건 아니지만 점점 일본군을 탈영한 우리 한국 그 학도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이 광복군 부대가 점점 나중에 불어나게 됩니다. 자, 이 한국 광복군의 주요 활동으로 보면 43년에 저 멀리 인도 미얀마까지 자, 광복군 요원들을 보내서 자, 영국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945년에는 일제히 패망 바로 직전이죠. 자, 여러분 미국 전략첩보국인 OSS의 지휘를 받으면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제가 예상보다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이 국내 진입작전은 실행에 옮겨지진 못했습니다만 광복군의 주요 활동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주로 해외 독립운동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3.1운동 이후에 국내 민족운동은 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일단 학생운동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20년대 이제 학생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순종 황제의 장례식을 맞아서 자, 원래 뭡니까? 이 조선공산당계와 자, 그다음에 천주교계가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했지만 이건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자, 그날 뭡니까? 고부학생들이자 자, 그다음 전문학교 학생들 수천 명이 자, 장례식 인파를 쫓아다니면서 경문을 뿌리고 만세 시위를 벌인 이 사건이 바로 1926년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 말고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한일 학생들 간의 편싸움이 문제가 된 거죠. 자, 당시에 뭡니까? 일본 경찰이나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이 학교 당국이 교육 당국이 편파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자 이제 민족 감정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자, 광주 전남 일대에서 시작된 동맹 유학 시위가 자, 이런 뭡니까? 서울과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이게 1929년에 그 유명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1920년대에 이 학생 운동 말고 또 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게 뭐 여성 운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백정들의 사회운동, 바로 형평운동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방정환 주도로 소년운동, 어린이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됐고요. 자, 그다음에 청년운동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920년대 국내민족운동에서 뭐니 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자, 그렇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 바로 1927년에 탄생한 신간회인데요.
그럼 이 신간에는 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세력이 좌파 세력이고, 자, 그렇지 않은 세력이 우파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념 때문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민족운동의 역량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우파 민족주의 계열 중의 일부가 20년대 중반부터 소위 이제 자치운동론, 일제 식민 지배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밑에서 뭡니까? 그걸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자는 소위 자치운동. 이게 이제 불거지면서 민족운동에 당시에 뭡니까? 상당히 이제 혼선이 초래되고 있었다는 점. 자, 여러분,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민족일당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족일당운동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념을 초월해서, 노선을 초월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싸우자는 게 바로 민족일당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계와, 그다음 이제 자치운동론을 배제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이들의 어떤 연대가 바로 민족일당운동이고, 이게 1927년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는요, 나중에 29년 무렵이 절정인데, 약 4만 명 가까운 회원을 보유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반일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본부가 있고요, 중앙 본부가 있고요, 군 단위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만주와 그다음 일본의 도쿄에도 지회가 있었습니다. 자, 신간의 3대 강령을 보면요, 뭐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자, 이런 강령을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 31년에 해체될 때까지 뭡니까?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국내민족운동에서 신간회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산장려운동은 20년대 초에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요, 당시 이제 관세 철폐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일본 상품이 조선으로 많이 뭡니까? 수출될 거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조선 사람들은 조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토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뭡니까? 물산장려운동이 조만식 선생 주도로 평양에서 일어나서 활발하게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도 밀립대학 건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뭡니까? 우리 손으로 뭡니까? 1천만 인이 이론식 모금을 해서 우리 손으로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설립하자는 모금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교육회, 이상제나 그다음에 뭡니까? 이승훈, 한규슬 같은 인사들이 주도해서 22년, 23년에 밀립대학 건립운동이 물론 잘 안 됐습니다만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농민운동은 주로 뭡니까? 소작쟁이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처럼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소작쟁이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도 뭡니까? 이게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투쟁이나 노동쟁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것 말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은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조선일보가 주도한 게 문자보급운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선학교나 야학에다가 한글 교재를 보급하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29년부터 34년까지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이 문자보급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31년부터 34년까지 동아일보가 이 분화룻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이죠.
자, 여러분 뭡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전문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자, 농촌으로 내려가서 약을 개설하고 농민들을 계몽하는 활동을 펼쳤는데 이걸 우리가 분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분화로 운동은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에 맞서서 우리의 말과 글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조선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바로 조선어 연구회와 그 다음에 이를 계승한 조선어학회가 있습니다. 조선어학회는요 1931년부터 42년까지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이 단체를 탄압해서 해체할 때까지 자, 요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다든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자,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를 자,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 먼저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의 역사학자는 뭡니까? 주로 상고사 연구에 두각을 나타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고요. 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 정신을 난가 사상이라고 했죠. 조선 상고사 등에 뭡니까? 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양반과 필적할 만한 분이 바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백암 박은식 선생이 있습니다. 주로 근대사 연구에 두각을 나타냈죠. 우리 민족 정신을 국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제의 침략 과정을 고발한 한국통사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신채호와 박은식의 역사 연구를 계승하고 있는 게 정인보, 그 다음에 안재홍, 그 다음에 문일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합니다. 자, 요 민족주의 역사학 말고 또 사회주의자로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 극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 자, 사회주의자 백남훈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실증적인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일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진단학회가 있습니다.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활동한 이병도, 손진태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 부류. 자, 바로 신채호, 박은식 등 뭡니까? 민족주의 역사학이 있고. 자, 그다음에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 극복하려고 했던 백남훈 같은 사람이 있고. 자, 그다음에 뭡니까? 객관적인 실증적인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일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진단학회 같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자, 일제강점기의 큰 어떤 틀과 흐름을 자,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